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힘차게 함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셨죠? 좋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현대사로 왔습니다. 와, 진짜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박수. 대단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왼발을 먼저 내미는 것. 주저주저 하지 말고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한 걸까? 라고 고민하지 말고요. 일단은 왼발을 내밀어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오른발이 따라 나갈 거고, 그럼 또 왼발이 나갈 거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거 아마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아마 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강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 에이, 나 못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끝까지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완강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나머지 세 강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요. 광복부터 6.25 전쟁까지 살펴볼 건데 여기선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흐름이에요. 네, 광복부터 6.25 전쟁까지 어떤 사건들이 쭉 연결되는지에 대한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 사건 다음엔 이 사건, 이 사건 다음엔 이 사건, 그러면서 6.25 전쟁까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일제 35년 동안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일제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식민지라고 하는 시절을 견뎌냈죠. 싸우면서 쟁취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1945년 세계적 정세 속에서 본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를 광복시켰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외세의 힘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갑작스럽게 항복을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미 광복되기 전부터 남과 북이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단과 함께 와요. 예, 그래서 이 38도선이라는 것이 38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북 이렇게 38도선이 이 남과 북을 나누어 놓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런 과정에서 1945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분단과 함께 다가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우리한테 좀 많이 아픈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5년 광복 그리고 그것과 함께 찾아온 분단. 과연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 나갈지 궁금한데요. 자, 우선 여러분들 1945년 광복되기 이전부터 우리는 이미 저항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쭉 한번 연결돼 보면요. 국외에서 어떤 단체들이 있었냐면 많은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단체가 있다면 조선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조선건국동맹. 자, 이 조선건국동맹이라고 하는 조직은 국내에 있었던 조직이에요. 국내. 사실은 국외엔 여러분들 김원봉의 민족혁명당 민족혁명당부터 출발해가지고 조선의용대까지 연결되는 모습, 그게 조선의용군으로 연결되는 모습 공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조선독립동맹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럼 뭐 그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이러한 조직뿐만 아니라 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여러분들 이 조선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이 광복 직전에 만들어져서요.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이제 광복되었을 때 어떻게
건설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조선 건국 동맹을 주도했던 인물은 누구였냐면요, 바로 여운형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여운형이라는 인물인데 어쨌건 이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조직도 있었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민국 임시정부도 있습니다. 네, 김구가 주석이고요. 예, 부주석은 김규식. 한번 적어볼까요? 네, 김구와 그리고 김규식. 충칭. 예. 바로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떤 그 독립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방금 설명드렸지만 일본이 갑작스럽게 패망하면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와가지고 딱 조선총독부에 깃발을 꽂지 못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분단이 되자 쭉 연결되는 모습들 속에서 예, 북쪽에는요, 누가 들어오죠, 여러분들? 네, 소련이 들어오게 됩니다. 북쪽에서는 예, 소련이 들어오고요. 북쪽에서는 소련이 들어오고요. 남쪽에서는 미국이 들어옵니다.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조선 건국, 국내에 있다 그랬잖아요. 광복 직후에 어떤 활동을 하냐면 이 조선 건국 동맹은 이제 이름을 바꿔서 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예, 건준. 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건준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 이 건준이라는 조직은 일단 좌우합작이에요. 좌우합작 조직입니다. 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사회주의 진영이고요. 우라고 하는 것은 민족주의, 자본주의 진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같이 지금 일단 중요한 건 나라를 세우는 거니까 지금 어떤 이념에 의해서 나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하자 해서 건준이라는 조직, 건국준비위원회예요. 건국동맹이 이제 건국준비위원회, 나라를 지금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준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지금 일본이 갑자기 지금 망했기 때문에 어쨌건 간에 그 치안, 권력이 공백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시스템이 완전히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이러면 여러분들 우리 잘 알잖아. 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막 폭동이 일어나고 뭐 약탈, 방화. 왜냐면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치안 권력이 없으니까. 근데 참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참 우리가 참 질서를 잘 잡나 봐. 그죠? 그래서 이 건주는 어쨌건 간에 그런 것들을 염려해야 되기 때문에 치안.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화나 약탈이나 폭동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치안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지금 나라를 세우려는 준비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 그래요. 광복됐어요. 연합군에 의해서 광복됐지만 우리 나름대로 조선 건국동맹 건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뭔가 나라를 잡으려는 모습들. 그림이 그리죠,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군전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건준이 부랴부랴 이 미군정과 협상을 좀 유리한 고지에 사기 위해서 아예 나라를 선포해버립니다. 예, 그 나라 이름이 뭐냐면 바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거예요. 조선인민공화국. 자, 여러분 지금 북한하고는 좀 다르죠. 지금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예, 그 나라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이거는 건준에서 그냥 조선인민공화국 이렇게 얘기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미군정이요. 이런 행정조직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정은 자기들 이외의 행정조직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여기다가 행정조직을 만들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또 있잖아요. 사실은요. 어디에? 충칭에 있잖아요.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충칭까지 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가 이끌고 있었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미군정은 어떻게 했을까?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현대사가 사실은 꼬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는 여러분들 광복 직후 바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미군정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로는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죠. 결국은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로 귀국 못해요. 그냥 개인 자격으로 그냥 개인 김구의 개인 김구로
늦게 귀국하게 되는 모습들. 뭔가 좀 이렇게 꼬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죠? 좋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이게 우리의 힘으로 택을 딱 꽂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 결국 이제 이 국내 어떤 그 행정 조직도 다 인정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모든 주도권은 이제 외국, 미국과 소련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린 회의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열리는데요. 그게 바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라는 거예요. 삼국 외상회의 라는 게 열리게 됩니다. 자,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요, 이 한반도 질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결정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서는요, 일단 이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굉장히 빅뉴스죠, 여러분들.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라고 하는 게 결의가 돼요. 결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이제 또 이제 논란의 요지가 되죠. 바로 임시정부 수립을 하긴 하는데, 일단 이 한반도의 어떤 질서를 자신들이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특정 기간 신탁 통치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결정을 또 내립니다. 여기에 참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미국과 소련이 다시 미소 공동위원회. 여기서 이 삼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미국, 소련, 영국이에요. 미국, 소련, 영국인데 이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결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요, 정말로 한반도에 굉장히 중요한 전국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선은 여러분들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알려지자 맨 처음에 사실은 신탁 통치만 알려졌어요. 언론의 오보에 의해 가지고 신탁 통치만 알려지니까 사회주의 계열이나 민족주의 계열이나 다 반대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러려고 싸운 거 아니잖아요. 외세의 어떤 일종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식민지 형태의 어떤 그 통치가 되는 거니까, 이 미국, 소련,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대신 다스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되니까 좌익 진영, 즉 사회주의 진영 쪽에서는 그래? 그러면 우선 이건 어차피 세계적 대질서니까 우리가 태극기를 꽂은 거 아니니까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럼 빨리 임시정부 수립을 해서 신탁 통치 기간을 줄여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임시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놓은 좌익 진영. 이 좌익 진영은요,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총체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으로 바꾸게 됩니다. 반면에 우익 진영, 민족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신탁 통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 싸운 거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무조건 지금 우리가 싸워서 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탁 통치의 방점을 찍고 있었던 우익 진영, 이 우익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반대하는 모습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좌익 진영과 우익 진영이요, 이 좌익 진영과 이 우익 진영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근데 참 이 모습들 속에서 참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미군전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광복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에 그 일제에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인간들,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역사가 살아있음을,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래야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역사가 무서운 줄 알죠. 그런 친일 행각을 했던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미군정이 딱 들어오면서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겠다,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포고문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거겠죠. 미국이 조선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통치를 해야 되니까 이제까지 통치해왔던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이 미국 입장. 미국이 뭐 여기에 이 땅에 무슨 뭐 정이고 역사고 뭐가 중요해요. 미국은 지금 일단 이 땅에서 지금 통치를 안정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친일이니 반민주의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어떠한 이런 어떤 처벌에 대한 어떤 그 처벌 이런 거 없겠다라고 이제 포고문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반민족 행위자들이 살아났어요. 살아난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그 반민족 행위자들이 은근슬쩍 쭉 이쪽으로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줄을 서면서 마치 빨갱이들 잡는, 사회주의자들을 잡는 애국투사로 변신하는 모습들이 이 가락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가슴이 아픈 현대사의 한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역사에 좀 배워야 되지 않겠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런 과정이 좌우되려면 격렬하게 전개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45년 지나서 46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46년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여러분들 그 미소공동위원회 열리기로 했잖아요. 네, 열립니다. 네, 그게 바로 1차 미소공동위원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긴 지금 여러분 미국과 소련이 지금 여기서 지금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미국과 소련이요. 여기서 또 대립을 하게 됩니다. 나 이거 참네 원. 뭐가 이게 스탠스가 자꾸 꼬이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왜 미국과 소련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꼬였냐면 빠바바바밤밤밤 바로 참가 자격. 과연 이 미소 공동위원회에 누가 참가할 것이냐. 참가 자격을 놓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이 미소 공동위원회에 이 조선인들이 이제 참여한단 말이에요. 한국인들이 참여하는데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면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와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들어와라. 그게 민주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의해서 열리는 건데 미소 공동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인정하는,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소련은 지금 그러면 여기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좌익이요. 사회주의자들만 들어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미국은 뭐냐면 여기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역시 조직들은 더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서 미국의 힘을 받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되면서 결국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하게 되었고 이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휴회. 이게 이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요. 우리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결국 이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휴회. 잠깐 쉽니다. 잠깐 쉽니다. 그런데 이 잠깐 쉬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이 모습을 딱 보면서 당시에 그 정치 지도자였던 이승만,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죠. 제가 볼 때 우리 역사에서 가장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그러니까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긍정의 어떤 의미, 부정의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 정세 판단, 그 정세 판단에 입각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행동의 어떤 실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잘하는 그런 정치. 그래서 제가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딱 보니까 느낌이 뭐야? 미국과 소련이 지금 여기서 지금 부딪혀?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결이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승만이 놀라운 발언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는 거예요.
자, 이승만의 이 저럽 발언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단정이에요. 단정이 뭐냐면 지금 남한만이라도 지금 미국과 소련이 지금 부딪히고 있으니까 남한만이라도 빨리 정부 하나 세워가지고 소련을 격퇴시키자.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자? 그럼 북한은 뭔데? 남한만이라도? 그러니까 단독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이런 깃발을 내걸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면 남한만의 정부 들어오면 또 북한만의 정부? 이건 뭐예요? 남북의 분단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굉장히 이승만의 정업발언이 나오면서 여기다 위기의식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라고 해가지고 야 이러다가는 야 진짜 남북 분단되겠어 라고 해서 좌우 합작운동이라는 것들이 또 전개가 됩니다. 우리 지금 나뉘지 말고 합작하자 라고 하는 좌우 합작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더라라는 건데 여기서 이 좌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좌의 진영을 이끌고 있었던 인물은 누구냐면요. 바로 여운형입니다. 여운형. 앞에서 여러분들 건국준비위원회에서도 조선건국동맹에서도 활약했던 그 인물이잖아요. 여운형이 또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측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냐면요. 바로 김규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합작 운동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지금 휴회됐으니까 다시 열립니다. 다시 2차 미소 공위가 열리게 됩니다. 자, 열리게 되는데 47년도에 열리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47년도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세계적으로 벌어지냐면 이때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가 돼요. 이 트루먼 독트린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냉전, 콜드 워. 열전은 뭐냐면 막 무기로 막 뻥뻥뻥뻥 싸우는 거예요. 근데 냉전은 뭐냐면 그런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게 그 정말 그 미묘한 어떤 친경전하면서 자기 어떤 영역으로 나라를 끌어들이려는 여러 나라를 끌어들이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게 미국과 소련 사이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미국과 소련이 지금 이게 지금 휴회 상태인데 트루먼 독트린 나온 상태에서 다시 미국과 소련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 여러분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될 리가 없잖아.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여기서도 쳇바퀴 돌듯이 미국과 소련이 또 대립을 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냉전 상태에 더 대립이 심하겠죠. 결국 이 똑같은 문제예요. 참가 자격 문제를 갖고 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2차 미소 공동위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냐면 완전히 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완전히 결렬되었다. 이건 휴회도 아니고요. 완전 결렬로 가버립니다. 결렬로 가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꼬이고 있어요. 그죠? 무언가 이걸 좀 해결해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꼬이면서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미국과 소련이 지금 이렇게 우리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 이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충격적인 표현보다는 운명을 가르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면서 이 미국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냐면 유엔에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어떤談判 속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이 문제를 유엔에 넘겨버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요, 쭉 연결돼서 유엔 총회로 넘어간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로 이 문제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유엔 총회에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내려졌냐면, 그럼 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로 해결해라. 네, 인구 비례에 의한 깔끔하게 그냥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유엔에서 이제 이렇게 문제 결정되니까 한국임시위원단 이런 어떤 그 총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한국임시위원단이 파견이 됩니다. 네, 파견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래서 한국임시위원단 여기서 한국임시위원단이 파견되는데 여러분들 이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이 열린다라고 하면 일단 인구가 남쪽이 많아요, 북쪽이 많아요. 남쪽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북쪽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소련의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이 소련이 거부합니다. 이 한국임시위원단이 이 북으로 넘어오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소련이 거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유엔 총회에서 이제 결정이 되었던 인구 비례 총선 이 문제를 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다가 이 문제가 결국 48년도로 넘어가면서 유엔 소총회로 또 넘어갑니다. 이 문제가. 유엔 소총회로 이 문제가 넘어가게 됩니다. 자, 유엔 소총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그러면 인구 비례한 총선거가 한반도에서 지금 시행이 되기 어렵다면 일단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을 실시해라.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을 실시해라. 라는 그 결정을 또 내리게 됩니다. 자, 가능 지역만이라도 총선을 하자. 자, 이 문제가 이제 되니까 가능 지역은 어디에 이제? 그러면 북한은 지금 거부하고 있으니까, 소련은 거부하고 있으니까 남쪽은 가능하겠죠? 그 남쪽이 가능한 곳에서 이제 드디어 열렸던 총선거가 그 유명한 바로 50총선, 1948년 50총선이 열리게 된 배경, 50총선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1948년 이 50총선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예요. 자신이 한 표를 행사하면서 자신의 대표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은 반만년 역사에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남자도 한 표, 여자도 한 표, 뭐 양반 출신도 한 표, 노비 출신도 한 표, 모두 똑같이 한 표의 행사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이 50총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50총선에 대한 반발도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0총선은 남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남북의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있었고 사회주의 진영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반발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반발이 뭐였냐면 바로 여러분들 그 김구 있죠?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그 김구가 이 반대합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김구가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글을 통해서 내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이 총선, 남한만의 어떤 단독정부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유명한 말이죠.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김구의 읍고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주에서는 4.3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이 제주 4.3 사건 이 과정에는 당시 어떤 그 좌익 진영이 개입되어 있었어요. 개입되어 있었는데 이 좌익 진영들을 솎아낸다라고 하는 명분하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해방 공간에서 우리가 45년간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꼭 배울 건 뭐냐면 이념이 사람보다 앞서 버리면요. 정말 인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가볍게 처리되었다는 사실.
항상 내가 여러분들과 제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도 여러분 생각은 다 달라요. 이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랑 너가 생각이 다르니까 너는 나빠. 나랑 너랑 생각이 다르니까 너는 미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고 그들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움과 증오가 앞서면 안 된다는 것. 이게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우리의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과정 속에서 너무 제주 인구의 거의 한 10%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10명 중 1명이 죽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떤 일들이 지금 제4사건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50총선에 대한 반발 속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구가 이제는 아예 그 실천을 해보이죠. 바로 이 어떻게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막기 위해서 북으로 넘어갑니다. 김규식과 함께 넘어가서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죠. 이게 바로 남북 협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북 협상. 여기서 이 남쪽 지도자는 누가 있냐면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김구와 김규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김규식 기억나시죠? 바로 앞에서 좌우 합작 운동에서 여운형과 함께했던 인물이 바로 김규식이었습니다. 그 김규식, 김구와 함께 남북 협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그 반발 속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결정했고 또 당시 또 하나의 어떤 정치 지도자의 축이라고 있는 이승만과 어떤 또 정치 지도자를 또 이렇게 밀고 있기 때문에 50총선은 전개되었고 결국 총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왜 하는 거죠? 총선은 국회의원 뽑으려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법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50총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있죠. 그 법이 바로 제헌헌법. 제헌헌법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헌법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나갈 텐데 그 헌법이 바뀌어져 나가는 그 기준은 여러분들 이 대통령을 어떻게 뽑느냐에 대한 방식으로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 제헌헌법, 우리가 최초의 헌법이에요. 최초 헌법은 간선제예요. 간선제. 간접선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대통령을 어디서 뽑냐면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민들이 뽑고 그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바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국회에서. 네. 이러한 방식으로 제헌헌법이 구성되고 있더라. 제헌헌법이 구성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 제헌헌법을 이제 만들어진 날이 7월 17일이에요, 여러분들. 제헌절이죠. 제헌절. 저는 7월 17일 제헌절 헌법이 만들어졌다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때는 놀았거든요. 놀면 기억해. 근데 지금은 안 놀아요. 안 노니까 7월 17일이 제헌절인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노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이 제헌헌법에 의해서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드디어 수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탄생은 3.1운동으로 출발했잖아요. 그 3.1운동으로 출발했던 이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이제 정식으로 딱 임시정부가 아닌 그 원래 어떤 정부를 지금 수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이제까지 미뤄왔던 그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해야죠. 그래서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민특위의 활동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이승만 정부가 이 반민특위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반민특위 열리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복되고 나서 이 반민족 해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모스크바 상국 외상면을 통해 가지고 그 우익 진영으로 스며 들어왔고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민특위 열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니까 이승만 정부로서는 지금 타격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나라가 처음 출발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부 일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막 끌려가니까 이승만 정부로서는 굉장히 타격을 입은 것이죠.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막 반민특위를 막 습격하고 경찰 습격하기도 하고요. 난리도 아니었죠.
결국은 공소시효가 축소가 되면서 공소시효를 축소시키면서 결국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나치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거기 공소시효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막 80, 90 먹은 막 어떤 할아버지가 나치 활동이 발각되어가지고 끌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독일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역사가 두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 독일 사람들한테 나치의 부활이나 나치의 어떤 그 행동을 또 할 수 있을까요? 했다가는 역사에서 저렇게 벌 받는다는 것을 알고 배웠기 때문에 어렵죠. 여긴 지금 공소시효 축소가 되어가지고 참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반민특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거 숙제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그 어마어마한 토지 있잖아요. 그 토지를 농민들한테 나누어주는 거. 그 꿈이죠. 그게 광복됐으니까 그 정도 하나는 얻어야죠. 그죠? 바로 농지개혁. 네. 이 농지개혁이 시행됩니다.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어쨌건 출발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 진짜 1945년 광복되면서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수립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니까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쪽 지역에서도 정부 수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정부가 바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선포하면서 결국 북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남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결국은 분단된 거예요. 이게 광복 직전에 이미 38도선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남북이 지금 나뉘어졌잖아요. 지금 나뉜 상태 속에서 결국 이제 이렇게 아예 그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이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걸 다시 끼우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걸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어떤 이 모습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그죠? 어쩌면 이 분단 과정 속에서 결국은 엄청난 사태가 또 벌어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6.25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 6.25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있잖아요.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이 소련과 중국이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의 지원. 네. 자, 그런 지원 속에서 결국 이 38도선을 배경으로 해서 소련과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서 결국 북한은 남침을 하게 되죠. 남침을 하는 그 배경 속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대한민국에 지금 1950년, 지금 우리 지금 1950년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에치슨 선언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미국에 의해서 에치슨 선언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에치슨 선언. 자, 이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미국의 어떤 그 방위선 있잖아요. 그 방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반도를 제외합니다. 한반도를 제외하고 일본 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지금 버린 거다 이제 판단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침략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들어서 결국은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남침이 뭐예요? 바로 그게 6.25 전쟁의 개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그 6.25 전쟁의 그 흐름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침을 계시로 해서 출발했던 그 6.25 전쟁의 그 흐름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낙동강 방어선, 낙동강 방어선으로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낙동강 방어선. 여기까지 밀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자, 그러다가 뭐 거의 뭐 이쯤 되니까 야, 이게 뭐 북한에 의해서 한반도가 그냥 적화 통일되는 그런 순간까지 오는 듯 했죠. 근데 이 상황을 뒤집어 놨던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가 됩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가 되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는 북에서 남으로 쭉쭉쭉 밀고 내렸던 그 전세가 인천 상륙작전 계기로서 남에서 북으로 쭉쭉쭉쭉 올라가는 정반대의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겨요. 그 변수가 뭐냐면 바로 중국군의 개입입니다. 중국군의 개입. 아, 정말 이런 걸 보면 마치 임진왜란 때도 참 이런 모습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모습들. 이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또 쭉 올라갔다가 중국 개입만 다시 또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6.25 전쟁의 어떤 과정 속에서 이 6.25 전쟁의 어떤 이 과정 속에서 이 중국군의 개입은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돼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급하게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대표적인 철수 중에 하나가 바로 흥남철수. 흥남철수라는 거. 이 과정에서 서울을 또 뺏깁니다. 그게 바로 1월 4일이에요. 1951년 1월 4일 일사후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빼앗기는 어떤 그런 상황. 여러분, 저는 서울 한번 볼게요. 서울이 원래 대한민국 수도였잖아요. 6.25 전쟁 통해서 뺏겼죠. 주인이 지금 북한으로 넘어갔죠. 근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다시 찾아왔죠. 올라가요. 근데 중국군 개입하면서 일사후퇴가 서울을 빼앗겼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또 북한을 넘어가죠. 주인이 벌써 몇 번 바뀐 거예요? 4번 바뀌었나요? 다시 또 올라오면서 또 이제 서울을 수복하게 4번 바뀝니다. 그때 어느 한 다큐에서 보니까 실제 어느 한 할아버지가 태극기와 인공기 2개를 동시에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어느 깃발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죽음이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 모르겠는 거예요. 하도 자꾸 바뀌니까 태극기와 인공기를 동시에 들고 나오는 그 모습들. 아,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모습들이 전개되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과 소련이 휴전회담을 전개합니다. 휴전 회담이 전개가 되고 있죠. 이 휴전회담을 이제 이승만 정부는 반대해요. 반대하면서 여기 이제 반발하는 어떤 차원 속에서 반공포로를 전격적으로 석방해버리는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휴전회담에 지금 반대한다는 얘기죠. 뭐냐면 지금 휴전회담의 굉장히 중요한 건 포로예요, 포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거든요. 소련 같은 경우에는 포로는 그냥 자동으로 그 본국으로 송환한다. 소련 입장은. 근데 미국은 뭐냐면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자. 자유의사에 맡기자. 라는 어떤 그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회담이 좀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떡하니 이승만 정부가 그냥 풀어줘 버린 거예요. 이러니 뭐 난리가 났겠죠. 그죠? 이러면서 이제 휴전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건데 결국은 미국 측에서 이승만 정부에게 달래줘요. 뭘 원하는데 너희들 해가지고 경제 지원과 미군이 남도록 하는 거, 요 2가지 원조를 해주는 거 그리고 미군이 남도록 요걸 이제 받아내고 휴전회담을 결국은 성사시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휴전이 성립이 됩니다. 휴전이 성립이 됩니다. 1953년이에요. 53년 성립되고 약속한 대로 미군이 남도록 하죠. 이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때 체결하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미군이 지금 준비하는 어떤 그런 배경들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6.25 전쟁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큰 피해를 줬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념의 어떤 그 갈등, 이게 끝나고 나서도 서로 어떤 그 미워하고 증오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증폭되었고, 이걸 지금 다시 하나로 합치기가 여간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어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앞에 설명드렸지만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나랑 당신이 생각이 달라? 그럼 당신은 증오의 대상이야, 미움의 대상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과 우리는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념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현대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